보통 우리가 그 지름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매일 출퇴근할 때 막 시간을 단축해주는 동네 골목길이나 꽉 막힌 도로를 피해 훌쩍 앞서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내비게이션 속 샛길 같은 거 생각하실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그런 편리한 길이죠. 네, 맞습니다. 지름길의 본질은 결국 효율성이죠. A에서 B로 가는 가장 매끄럽고 저항이 적은 선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름길이 꽁꽁 얼어붙은 빙판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웬만한 강철은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막 영하 50도의 극한의 지름길 말입니다. 와, 그건 자연이 절대 허락하지 않은 길.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궁극의 오프로드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 심층 참고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핵심적인 통찰만 쏙쏙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출처는 제1회 해양수산과학기술혁신 포럼에서 발표된 전문가들의 강연 내용과 토론 기록입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그리고 한화오션의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는 진짜 생생한 현장 지식이 담겨 있죠. 맞아요.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고 있는 북극해. 과연 그곳은 그저 안타까운 환경 위기의 현장일 뿐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패권을 쥐기 위한 새로운 황금어장일까요? 그 극한의 추위 속에서 백기를 뚫어야 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하는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이 친환경 쇄빙 선박 기술의 경이로운 세계를 파헤치는 게 오늘 미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북극 항로는 지금 전 세계 정부랑 막 거대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바다거든요. 이게 단순한 뱃길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죠. 도대체 왜 굳이 그 춥고 험한 북극으로 배를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어서 그냥 길이 뻥 뚫리고 있다고 하던데 뭐 그런 이유인가요? 아,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유엔 소속 연구소 같은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발표를 보면 지구 온난화가 예전에 예측했던 그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보다는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빙하가 천천히 녹고 있다는 거네요. 네, 당장 내일 북극 얼음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런 기후변화의 속도 논쟁과는 전혀 별개로 이미 지난 10년간 북극 항로의 상업적 운항 횟수는 무려 7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7배요? 와, 얼음이 천천히 녹든 말든 이미 엄청난 수의 배들이 그 위험한 얼음밭으로 막 밀려들고 있다는 거네요. 도대체 북극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원의 규모가 인류의 상상을 추월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까지 파악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전체 미발굴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0%, 그리고 석유의 15%가 북극해 아래에 묻혀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와, 30%요? 지구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가스가 북극에 있다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그 전기차나 스마트폰, 첨단 무기 시스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광물 있잖아요. 막대한 양의 히토류까지 거기에 대거 묻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1세기의 황금어장인 셈이죠. 그냥 물건을 나르는 일반 화물선들도 굳이 그쪽으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물류 측면에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나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이 아시아의 공장에서 유럽으로 수출용 화물을 꽉 채워 보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인도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쪽 항로를 이용하잖아요. 네, 보통은 다 거기로 다니죠.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지구 꼭대기를 휙 가로질러 가면 기존 항로 대비 운항 일수를 최대 40%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40% 단축이라. 해운업계에서 시간은 곧 수백억 원의 돈이잖아요. 게다가 운항 일수가 줄어들면 배 굴리는 연료비도 그만큼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치명적인 장점이죠. 아, 그 운하 통과할 때마다 돈 엄청 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지날 때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료를 내야 하고 대기 시간도 장난 아니거든요.
북극 항로는 이 모든 비용과 시간을 단번에 건너뛰게 해주는 그야말로 경제적 치트키 같은 노선입니다. 오, 완전 이해가 가네요. 엄청난 통행료를 아낄 수 있는 데다가 길바닥에 천연가스랑 히토류라는 금화가 막 뚝뚝 떨어져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이러니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죠. 사실 미국이 인구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덴마트 자치령인 그린랜드에 유독 큰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아예 그린랜드를 미국이 사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왜 저렇게 얼음덩어리 섬에 집착하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미국 정부의 그런 움직임이 단순히 돌발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러시아와 마주보는 북극의 최고 요충지인데다가 방금 말씀드린 막대한 히토류 자원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에게 북극 통제권은 곧 미래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자, 자원이 넘치고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잖아요. 바닥이 꽁꽁 얼어붙은 영하 50도의 빙판길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돈이 되는 길이라도 그 거대한 얼음에 쾅쾅 부딪히면 웬만한 배는 그냥 박살이 나버리지 않나요? 그렇죠. 얼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옛날 타이타닉호도 빙산 하나에 침몰했잖아요. 뭐 일반 화물선 앞에다가 제설기 같은 거 하나 달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은 애초에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선박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일반적인 화물선이나 유조선과는 뼛속부터 완전히 다른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극한의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 태어난 특수 요원에 가깝죠. 특수 요원이요? 도대체 일반 배랑 어떻게 다른데요? 일단 환경 자체가 인간이나 기계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하 50도라는 온도는 단순히 춥다의 개념이 아니라 강철의 성질마저 유리처럼 막 깨지기 쉽게 바꿔버리는 극한의 온도거든요. 게다가 선원들의 시야 확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요? 북극의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쳐서 그런 건가요? 눈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화이트아웃 현상입니다. 아, 주변이 다 하얗게 보이는 거요? 네, 배의 도타실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를 봐도 하늘이 하얗고 아래를 봐도 꽁꽁한 바다가 하얗습니다. 그림자조차 사라져요. 빛이 막 난반사되면서 공간의 깊이나 원근감, 방향 감각이 인간의 뇌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립니다. 얼음벽이 10m 앞에 있는지 아니면 1km 앞에 있는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와, 무슨 허공에 붕 떠 있는 기분이겠네요.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지어지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바닷물이랑 영하 50도의 대기가 만나면서 엄청난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다 안개, 즉 해무가 수시로 피어오릅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짙고 끈적한 스팀 안개 속에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아파트만한 얼음덩어리들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지뢰밭에서 오프로드 트럭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이 미친 환경을 뚫고 가는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하나오션이 2014년에 대규모 프로젝트 따냈던 것도 세빙선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야말 LNG 온반선 프로젝트였죠. 그건 진짜 세계 조선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성과였어요. 하나오션이 무려 15척의 쇄빙 상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해서 인도했죠. 15척이나요? 네. 이 배들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업용 쇄빙선으로 북극해를 누비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이 선박이 세계 최초로 한겨울철 북극 항로 운항에 성공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어요. 겨울 북극은 얼음 두께만 막 2m가 넘어가거든요. 2m짜리 얼음을 깨부수며 나아간다니 도대체 어떻게 깨는 거죠? 보통 쇄빙선이라고 하면 배 앞부분에 엄청 무겁고 뾰족한 뿔 같은 걸 달아서 막 무식하게 들이받아서 깬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거대한 상선들도 그렇게 돌진 않아요? 아닙니다. 현대의 쇄빙 상선들에는 아주 기발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됐거든요. 바로 양방향 선박, 그러니까 더블 액팅 쉽이라는 기술입니다. 양방향이요? 배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얼음이 없는 일반 바다, 그러니까 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곳을 지날 때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배들처럼 선수, 즉 뾰족한 앞부분으로 물살을 유선형으로 가르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마찰이 적어 속도도 빠르고 연비가 좋으니까요. 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북극해에 진입해서 아주 두꺼운 얼음 장벽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배가 제자리에서 180도 휙 돌아버립니다. 네, 배가 뒤로 돈다고요? 네, 그리고 선미, 즉 뭉툭하고 단단하게 특수 설계된 배의 뒷부분으로 얼음을 막 지식이고 깨부수면서 후진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바다에서의 항해 효율성이랑 극지방의 쇄빙 능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마법 같은 설계죠. 잠깐만요. 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후진을 한다고요? 배 뒷부분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대한 프로펠러가 달려 있잖아요. 네, 스크루가 있죠. 뒤로 가서 얼음을 깨부수면 그 깨져서 둥둥 떠오른 집채만한 얼음 조각들이 전부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서 프로펠러랑 쾅 부딪힐 텐데 이거 완전 거대한 믹서기에다가 각얼음 잔뜩 집어넣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프로펠러 날개가 다 박살날 텐데요. 아주 훌륭한 추론입니다. 날카로우시네요. 실제로 평범한 선박이 그 짓을 했다면 10분도 안 돼서 프로펠러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배는 표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양방향 쇄빙선들에는 아이스 클리어링이라는 고도의 유체역학적 선형 설계가 도입됩니다. 아이스 클리어링이요? 배 밑에서 얼음을 싹 청소한다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배가 뒤로 진행하면서 얼음을 깰 때 배 밑바닥의 모양이랑 스크루가 만들어내는 수류의 흐름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얼음 조각들이 프로펠러 쪽으로 오지 못하고 선체 양옆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튕겨나가도록 밀어내는 디자인입니다. 물속에서 눈 치우는 제설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얼음을 바깥으로 쳐내는 형태의 바닥을 만들었군요. 진짜 똑똑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체역학적으로 잘 밀어내도 100% 충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얼음 조각 하나가 몇 톤씩 하니까요. 그래서 프로펠러 자체를 엄청난 강도의 특수 합금으로 만듭니다. 얼음 덩어리가 정면으로 쾅 부딪혀도 프로펠러가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대신에 오히려 얼음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구조적 강건성을 함께 갖추도록 설계하는 거죠. 단순히 철판만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었네요. 배의 디자인, 물결의 흐름, 프로펠러의 강도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군요. 게다가 이 배 안에는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타 있잖아요. 영하 50도면 배에 있는 철문도 꽝꽝 얼어붙어서 안 열릴 텐데 네, 완전 다 얼어붙죠. 만약 밖에서 불이 나거나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선원들이 갇히면 이거 진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북극에서는 그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곧 생존과 집결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드나드는 문짝 주변이나 갑판의 주요 밸브 장치 주변에 엄청 촘촘하게 열선을 깝니다. 겨울철 자동차 뒷유리에 습기 차지 말라고 깔려있는 그 열선 있잖아요. 그거의 초거대 스케일 버전이죠. 아, 배 전체에 거대한 열선이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 즉 배를 움직이기 위해 원래라면 그냥 공기 중으로 버려지는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모아서 갑판에 얼음을 녹이거나 외부 장치들이 얼지 않도록 순환시키는 고도의 열관리 생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와, 버려지는 엔진 열까지 싹 끌어모아서 배를 데우다니 진정한 극한 서바이벌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배가 얼음을 쾅쾅 깨면서 나아가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껍질인 철판이 일반 배보다 훨씬 두껍고 무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장갑차처럼 두꺼워야죠. 프로펠러도 합금 덩어리일 테고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무거워지면 당연히 엔진이 훨씬 더 많은 힘을 내야 하고 연료도 엄청나게 퍼먹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자연스러운 물리 법칙이죠. 무거울수록 연비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떨어지는 가장 엄격한 명령이 뭡니까? 탄소를 줄여라, 친환경으로 가라잖아요. 이건 마치 온몸에 막 두꺼운 장갑 철판을 두른 수십 톤짜리 군용 험비 차량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차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만큼의 엄청난 연비와 적은 매연을 뿜어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무겁고 단단한 쇄빙이랑 친환경 연비, 이거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자 현재 해운업계의 가장 큰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짚어주신 대로 극지방의 안전한 쇄빙 성능을 위한 무거운 선체와 친환경 연료의 효율성은 근본적으로 충돌하거든요. 하지만 해운사들은 투덜거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유럽연합이 발표한 Fit for 55 같은 강력한 환경 규제 때문이죠.
Fit for 55요. 그게 정확히 어떤 규제인가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무려 55%나 깎아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감축 법안입니다. 이걸 못 지키면 아예 유럽 항구에 배를 대지도 못하거나 상상 초월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해요. 아예 항구 접근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해운업계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 친환경 전환을 강제로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죠. 북극을 달리는 이 거대한 쇠뱅선도 이 법안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와, 배출량을 55%나 줄이려면 약간 찔끔줄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배 심장인 엔진과 연료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거네요? 그럼 기존에 쓰던 그 시커먼 기름 대신 도대체 뭘 태워서 저 무거운 배를 움직이겠다는 건가요? 가장 치열하게 개발 경쟁이 벌어지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수소입니다. 현재 HD 한국조선해양이 유럽의 연구기관들이랑 손잡고 연구 중인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데 수소를 배에 싣고 다니려면 엔지니어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어마어마한 난관이 하나 있어요. 난관이요? 수소는 가볍고 폭발력도 좋으니까 엔진 돌리기에 최고 아니에요? 그 기체 상태의 수소는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태평양을 건널 만큼의 양을 배에 싣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부피를 팍 줄이기 위해 액체로 꽁꽁 얼여야 하는데 아, 온도를 낮춰야 하는군요. 네, 수소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무려 섭씨 영하 253도입니다. 영하 253도요? 완전 우주공간 온도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바깥 온도가 영하 50도라 춥다고 열선 깔고 난리인데 배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연료 탱크는 영하 253도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만약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수소가 다시 기체로 팽창해서 탱크가 통째로 폭발해버리겠죠. 그래서 멤브레인 타입이라는 특수 단열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들고 다니는 진공보온병 원리랑 비슷한데 그걸 겁늘 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거친 빙하에 부딪히는 진동과 충격을 다 견디게끔 만드는 초격차 기술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진짜 미쳤네요. 얼음에 막 쿵쿵 부딪히면서 덜컹거리는 배 안에 거대한 극저온 폭탄을 싣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안전하게 제어해야 하다니. 심지어 수소를 단순히 엔진에 넣고 불태우는 방식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SHYPS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소를 연료전지에 통과시켜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거대한 프로펠러 모터를 돌리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도 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집채만한 바다 위의 전기차, 쇠빙 전기선인 셈이죠. 정말 SF 영화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수소 말고 또 다른 대안은 없나요? 영하 253도를 계속 통제한다는 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가혹해 보이는데요? 또 다른 강력한 대안으로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훨씬 덜 차가운 온도에서도 액체로 보관할 수 있어서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편하죠. 실제로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선을 개발하면서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 한국이 앞서가고 있군요. 네, 하지만 암모니아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맹독성입니다. 아, 암모니아가 냄새만 지독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가스 역할을 하는군요. 만약 쇠빙하다가 그 뾰족한 얼음에 세게 긁혀서 선체가 찢어지고 암모니아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도망칠 곳도 없잖아요. 밖으로 뛰어들 수도 없고요. 을 설계할 때는 도면을 그리는 가장 첫 단계부터 위험도 기반 설계라는 방식을 필수적으로 채택해야만 합니다. 위험도 기반 설계요? 특기에는 그럴듯한데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 사고는 100% 일어난다. 연료 탱크는 무조건 터진다. 라고 최악의 물리적 가정을 아예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무조건 터진다고 가정한다고요? 네. 그래서 선원들이 밥을 먹고 자는 거주구역이랑 암모니아 탱크 사이에 물리적인 완충 벙커를 엄청 두껍게 짓거나 이중벽으로 탱크를 감싸고 그 사이에 진공 상태를 유지해서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만약 그래도 가스가 새어나오면 배 안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즉각 굴뚝 밖으로 뿜어져 나가도록 강력한 자동 환풍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인명피해 리스크를 물리적으로 제로로 만드는데 모든 엔지니어링을 쏟아붓는 겁니다. 아, 그냥 철판만 튼튼하게 용접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절대 죽지 않는 구조를 아예 공간적으로 짜놓는 거군요. 네. 그래서 2029년 인도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친환경 쇠빙 연구선을 보면 포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이라는 특수 소재를 연료 탱크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신소재는 영하 100도 이하의 극저온에서도 끄떡없고 쇠빙할 때 엄청난 타격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아주 찰진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열일하고 있네요. 네, 여기에는 당장 쓰기 편한 LNG뿐만 아니라 나중에 암모니아까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도록 호환성을 부여하는 최적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위험한 연료 시스템과 거친 쇠빙 구조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엮어내는 게 지금 조선공학의 가장 큰 과제인 거죠. 무겁고 튼튼해야 하지만 가볍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극저온과 독성을 막 통제하면서도 얼음을 깨야 한다. 와, 정말 엔지니어들의 뇌를 쥐어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를 무겁게 만들고 연료 탱크 방어하는 게 그렇게 힘든 딜레마라면 애초에 얼음을 안 깨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깬다고요? 네, 요즘 챗 GPT나 자율주행 같은 최첨단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배에다가 똑똑한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을 달아서 저 멀리서 엄청 두꺼운 얼음이 보이면 요리조리 피해서 얇은 얼음 쪽으로만 살살 피해가면 되잖아요. 굳이 무식하게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연비도 아끼고 독성가스 터질 위험도 없잖아요. 와, 여러분 들으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직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극지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진짜요? 네, 실제로 북극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이라고 다 같은 얼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방금 얼어붙은 지 1년 된 얇은 얼음보다 여름에도 녹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눈과 얼음이 겹겹이 쌓이고 압축된 단연생 얼음이 훨씬 더 단단하고 치명적입니다. 배 철판에 막 구멍을 낼 수 있는 강철 암초나 다름없죠. 오, 그럼 그 무서운 단연생 얼음만 쏙쏙 피해가는 지도를 만들면 되겠네요. 바다 위에 티맵이나 구글 맵처럼요. 네, 그래서 현재 캐나다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인공위성으로 찍은 레이더 사진을 AI에게 막 학습시켜서 이 위험한 단연생 얼음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하는 최적 항로 알고리즘을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봐요. 역시 AI가 답이었네요. 인공지능이 화면에 딱 10km 전방 단연생 얼음 출현, 좌측으로 우회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북극의 참혹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이요? 네, 그 잘난 AI가 똑똑하게 길을 찾으려면 위성에서 찍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북극엔 그 데이터를 쏴줄 우주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몇천 개인데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장 우리 머리 위에도 인공위성이 막 득실득실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위성도 엄청 많고요. 여기서 우리가 우주 인프라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통신위성이나 날씨관측 위성들은 대부분 지구의 허리춤, 즉 적도 궤도를 돕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99%와 주요 상업시설들이 중위도와 적도 부근에 다 모여 있으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쪽으로 위성을 쏴야 돈이 되죠. 아, 수요가 있는 곳에 위성이 몰려있군요. 반면에 지구의 정수리와 발끝, 즉 극지방 궤도를 세로로 도는 위성은 경계성이 떨어지니까 그 수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 정수리 위를 지나가는 인공위성 자체가 몇 개 없구나. 그럼 위성이 우연히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극 항문을 지나는 배들은 위성으로부터 실시간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루에 고작 1번에서 많아야 3번 정도 찔끔찔끔 업데이트되는 사진을 받아서 항해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요? 네. 게다가 통신 환경도 열악해서 기가바이트 단위의 고화질 데이터를 다운받는 건 꿈도 못 꾸고 아직도 옛날 구형 라디오 통신 수준의 속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와, 너무 충격적인데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실시간 스트리밍 보고 AI한테 막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정작 인류의 미래, 물류혁신이라는 북극바다에서는 하루에 한두 장 떨어지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목숨 걸고 얼음밭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네요. 아이러니하죠. 아무리 똑똑한 최첨단 AI를 배에 실어놔도 데이터를 못 받으면 그냥 전력만 축내는 비싼 깡통 아닙니까 이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열악한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북극 항로라는 지름길의 완성은 단순히 하나나 포스코 같은 기업이 튼튼하고 친환경적인 배 한 척을 잘 만든다고 끝나는 셈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이 훨씬 크다는 뜻이군요. 네, 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쏴줄 거대한 극지방 통신 위성망을 쏘아 올리고 얼음의 두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관측 생태계를 국가 단위로 구축해야 하죠.
즉, 북극항로 개척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을 넘어서서 국가적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거대한 우주통신 인프라 생태계 패권 싸움인 셈입니다. 와, 진짜 이야기를 나눌수록 막 소름이 돋네요. 저는 처음에 그냥 얼음 깨는 튼튼한 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판이 이렇게 거대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주전쟁이었네요. 네, 오늘의 우리가 다른 통찰들을 종합해보면 북극항로는 단순한 기후변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한 21세기 최고의 하드코어 기술 시험장이에요. 맞아요. 그 양방향 쇄빙 기술부터 시작해서요. 네, 얼음을 부수기 위해 앞뒤로 턴을 하며 진격하는 양방향 쇄빙 엔지니어링, 영하 253도의 극저온 수소와 맹독성 암모니아를 다루며 폭발의 위험과 싸우는 극한의 친환경 설계, 그리고 돈이 되지 않아 방치되었던 텅 빈 우주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AI 통신 기술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들이 저 하얀 얼음장 아래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아주 흥미롭게 듣고 계신 여러분은 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멀고 차가운 북극의 이야기는 그저 조선소 엔지니어나 극지방 탐험가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네, 우리 일상과도 아주 밀접하죠. 지금 연구되고 있는 이 극한의 기술들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매일 집에서 쓸 전기, 여러분이 탈 자동차의 배터리 원료, 그리고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는 전 세계의 물건들을 어떻게 더 빠르고 안전하고 탄소 배출 없이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가 바로 이 쇄빙선들의 궤적을 따라 지금 다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험난하고 모순적인 환경 속에서 기술의 표준을 주도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운송 생태계를 완성하는 국가와 기업이 결국 다가올 미래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이 얼어붙은 북극 지름길의 우주통신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고 매연 한 점 뿜지 않는 최첨단 AI 쇄빙선들이 그곳을 막 고속도로처럼 누비게 된다면 어떨까요? 과거 대항해 시대에 바다의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지중해를 장악했던 국가가 세계의 부와 패권을 쥐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이 하얀 바다의 지름길을 온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국가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슈퍼파워로 군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과연 이 거대한 얼음판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술 경쟁의 끝에서 깃발을 꽂고 미소 짓게 될 나라는 어디일지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유익하고 놀라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